이번에는 별도의 도입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메이저 국제대회 2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스페인 대표팀의 전력 분석입니다. 일부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 엔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 명단은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기존 주전 골키퍼 우나이, 시몬을 비롯해 아스날의 리그 우승에 크게 기여한 다비드 라야,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리그 재패를 함께한 주앙 가르시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 선수 가운데 누가 선발 장갑을 끼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수비진에는 페드로 포로, 마르코스 요렌테, 파우 쿠바르시, 에무리크 라포르트, 에릭 가르시아, 마르크 쿠쿠레아, 알레한드로 그리말도, 마르크 푸빌이 포함됐습니다. 굳이 약점을 찾는다면 중앙 수비 자원의 두께 정도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우승 후보 국가들과 비교하면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드필더 라인은 압도적입니다. 로드리를 중심으로 마르틴 수비멘디, 알렉스 바에나, 페드리, 파비안 루이스, 가비, 미켈 메리노가 합류했습니다. 단순히 선수들의 명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합 자체가 매우 이상적이며 역할 분담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격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미켈 오야르사발, 라민 야말, 페란 토레스, 다니 올모, 빅토르 무뇨스, 니코 윌리엄스, 보르하 이글레시아스, 예레미 피노가 공격을 책임집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많은 선수를 배출한 구단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무려 8명이 승선했습니다. 이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스날, 아틀레틱 클루브가 각각 3명씩 대표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소속 선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레알 팬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킬리안 은바페와 비니시우스 같은 핵심 스타들이 외국 국적 선수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 축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원 장악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미드필드 경쟁력은 프랑스조차 정면 승부를 펼치기 쉽지 않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리라인의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로드리는 중앙에서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경기 흐름을 읽고 템포를 통제하며 좌우 방향 전환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드는 임무까지 수행합니다. 페드리는 전진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를 향한 침투성 패스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라민 야말과의 연계 플레이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파비안 루이스는 왼발이라는 강점을 지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보여줬듯 측면 공간을 향해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는 그 패스를 받아 폭발력을 보여줄 니코 윌리엄스가 존재합니다. 공중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미켈 메리노가 큰 힘이 됩니다. 뛰어난 제공권을 바탕으로 세컨드볼 확보에 도움을 주며 이는 스페인이 경기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비 맨디는 중원 안정성을 높이는 카드입니다. 특히 더블 피보테 형태에서 로드리의 부담을 덜어주며 빌드업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는 가비만 한 선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이미지와 달리 엄청난 투지와 승부욕을 지닌 선수입니다. 가비의 투입은 동료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는 단기 토너먼트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가치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결국 스페인 미드필더진의 강점은 단순한 개인 능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더욱 무섭습니다. 개인 기량, 전술적 활용도, 조합의 완성도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월드컵 참가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중원이라고 평가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강점은 공격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중원 자원들 역시 꾸준히 득점에 관여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을 깊숙이 내리고 텐백 형태를 구축하는 팀들에게는 더욱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누군가를 집중 견제하려고 해도
위험 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지역 방어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양 측면의 위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는 유로 2024 우승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스페인의 공격 전개를 보면 오른쪽에서 야말과 페드로 포로가 전진하면서 삼각 형태를 형성합니다. 이후 짧고 빠른 패스 교환으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냅니다. 여기에 야말 개인의 돌파 능력까지 더해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반대편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공은 니코 윌리엄스에게 향하게 됩니다. 스페인은 의도적으로 니코가 1대1 상황을 맞이하도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상대 수비수와 단독으로 맞붙는 장면을 설계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미드필더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더해지면 수비 조직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야말은 리그에서 무려 133차례의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빅찬스 메이킹은 26회, 도움은 11개를 올렸습니다. 이 수치들은 모두 리그 전체 1위에 해당합니다. 드리블 능력이 압도적인 선수가 경기 조율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상대 수비진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박스안을 직접 공략하는 능력 역시 최정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회를 만드는 선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직접 마무리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니코 윌리엄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리그에서 67번의 드리블 성공을 기록하며 전체 6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6골과 3개의 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 때문에 적지 않은 경기를 결장했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니코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빅토르 무뇨스라는 대안도 존재합니다. 적어도 드리블 능력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니코보다 더 인상적인 수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비 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대부분의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고 싸우는 강팀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도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페인의 미드필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앙 지역에서 쉽게 공을 빼앗길 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90분 내내 볼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몇 차례는 역습 상황을 허용하게 됩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정면 승부를 시도하기보다 수비에 집중하다가 한 번의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편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스페인을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공략법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양쪽 풀백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리말도와 포로는 공격 가담 비중이 매우 높은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측면 뒷공간이 노출될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센터백 조합 역시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포르트와 쿠바르시는 스피드가 최대 강점인 유형은 아닙니다. 특히 라포르트는 순간 반응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94년생인 만큼 신체 능력 저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쿠바르시 역시 느린 선수는 아닙니다. 다만 빠른 발을 무기로 삼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최근 들어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중볼 대응에서는 아직 불안한 장면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체격 조건이 뛰어난 공격수를 보유한 팀들은 크로스 중심의 공격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별리그 상대인 우루과이는 의외로 스페인을 괴롭힐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드컵 이야기가 나오니 개인적인 생각도 떠오릅니다. 한국 대표팀을 제외한다면 제가 가장 응원하는 팀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메시가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칼리스터가 최고의 경기력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강력한 전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 1순위 우승 후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장 유력한 팀을 꼽으라면 스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력만 놓고 보면 결점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팀입니다. 전체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약점을 찾는다면 결국 월드컵 경험 부족이 가장 먼저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토레스와 비아를 앞세운 강력한 전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기대만큼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기준으로 보면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번의 월드컵 성적을 보면 2014 브라질 대회 조별리그 탈락, 2018 러시아 대회 16강 탈락, 2022 카타르 대회 역시 16강에서 멈췄습니다.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대표팀은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는 선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민 야말과 파우 쿠바르시가 그렇습니다. 기존 선수들조차도 토너먼트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껏해야 한두 경기 수준에 머무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로 대회 경험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직전 대회에서 스페인은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과 유로는 전혀 다른 무대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선수들 역시 월드컵이 주는 압박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험 부족은 분명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상 베스트 11을 보면 기본 전형은 433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에 따라 421 형태로 변화도 가능합니다. 골문에는 우나이 시몬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수비진은 왼쪽부터 마르크, 쿠쿠레야, 에므리크 라포르트, 파우 쿠바르시, 페드로 포로 구성이 유력합니다. 중원에는 파비안 루이스, 로드리, 페드리가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우 측면에는 니코 윌리엄스와 라민 야말이 서고 최전방에는 미켈 오야르사발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특정 전술에 고정될 필요가 없는 팀입니다. 상황에 따라 전방을 모두 활용하는 형태도 가능하고 결정력이 필요할 때는 미켈 메리노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중원 안정성을 강화하고 싶다면 파비안 루이스 대신 마르틴 수비멘디를 투입해 로드리와 더블 피벗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조별리그 일정으로 넘어가 보면 스페인의 첫 상대는 카보베르데입니다.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아프리카 인근의 작은 섬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전력 분석 자체가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스페인이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상대는 사우디입니다.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이끄는 팀으로 기본적으로는 수비 후 역습 전술을 사용하는 팀입니다. 공격 시에는 측면 윙어들의 개인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우디는 언제나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를 꺾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입장에서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경기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우루과이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환경 자체가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루과이는 남미 지역 강호입니다. 페데리코 발베르데, 누곰스, 벤탄쿠르 등 수준 높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본다면 스페인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상대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이번 분석에서는 스페인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력의 균형과 완성도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늘은 월드컵을 앞두고 스페인 대표팀 전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스페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축구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